PM이 새 도메인에서 일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라고는 했지만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컨퍼런스 자체가 AI 강의가 대부분인데 강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AI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10 기획자 업무를 시작했었어요. 19대에서 일을 하다가 2017년도에 회계, 세무, B2B 사스에서 기획 업무를 시작하고 퇴사는 프로덕트 오너로서 퇴사를 했고요. 그 뒤로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계속 일을 하고 현재는 컬리에서 물류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 세 가지라고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회계, 세무, 현장 협업, 인사, 그다음에 물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는 제가 회사를 이직한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이직한 그 회사별로 다루던 도메인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이라는 거는 내가 시장이 닿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도메인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획할 때 사용하는 도메인이라는 건 몇 번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범위, 분야, 영역입니다. 학문, 사상, 활동 등 특정 분야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메인들 별로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도 다르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르고 프로덕트의 성격 자체도 많이 달라져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이렇게 세 개의 분야에서 거쳐가면서 이 세 개의 도메인, 이 도메인에 대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통점이 있다면은 B2B 사스라는 공통점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B2B 사스도 아니고 백오피스 성격을 가진 시스템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할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할지에 대해서 나는 도메인을 변경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메인 지식은 기본 지식은 반드시 습득한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서 일을 시작할 때 기본 지식은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도전이 두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도메인에서만 업무를 하십니다. 이커머스에 계셨던 분들은 이커머스에 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세무나 인사 관련된 협업 툴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쪽으로만 업무를 주로 많이 진행하세요. 잘 도전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도메인에만 머물기는 싫었어요. 새로운 세상들을 업무를 하면서 계속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메인에 접근을 했고 새로운 도메인에 들어갈 때마다 회사를 이직을 할 때마다 이러한 전략으로 공부를 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도메인지 기본 지식의 법은 저희가 크게 6가지로 이제 구분을 지어놨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비즈니스 플로우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도메인이 어떻게 시장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뭘로 먹고 살고 현 시점 주요 고객이 어떻고 회사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큰 그림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옆에 만들어놓은 컬리에서 출고한 이 장표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은 과제들을 해결하다가 어쩌다 보니 외부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적어놓은 컬리에서의 이 출고란 도식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컬리에서 물류 프로덕트 도메인에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는 플로우예요. 이걸 하면서 이걸 기본 지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도메인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사용하는 용어, 회계세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 프랜차이즈, 백오피스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 용어들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회계, 세무, 인사, 물류 쪽은 특수용어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물류에 처음에 딱 들어오고 있던 지식은 하나도 쓸모가 없었거든요. WMS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물류 계시는 분이 아니면 모르세요. 이게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영문어의 약자예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뭐지?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류에서 사용하는 출고, 뭔가 나간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컬리에서는 출고에서 효율을 높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이게 실제로 내가 기획을 해 나가야 할, 만들어야 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실제로 업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업무 담당자들끼리만 사용하는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도메인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도메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딥하게 공부해봤자 여기서 오래 일하신 분들만큼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프로덕트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뭐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를 쓰는 사람들의 VOC가 분명히 다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럼 그런 VOC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 나만의 어떤 분석을 해서 패턴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왜 고객이 이런 VOC를 남겼을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VOC 속에 담긴 고객의 고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부 담당자들과 개발자들 사이에 있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민들을 내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한 명씩 붙들고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누구부터 붙잡냐?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입사 도우미 분들 있죠? 그 옆에 이렇게 붙잡고, 제가요 여기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거 만드시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회사에서 가진 고민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여기서 뭐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는 걸 이렇게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입사를 했는데 도와주라고 도움이 붙여놨는데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도메인의 기본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제 내가 기본 용어도 알고 흐름도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와 타사, 경쟁사가 있다면은 경쟁사와 프로덕트와, 국내에선 경쟁사가 없어 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회사야. 그런 데는 해외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가져와서라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 분석해서 차별점, 장점, 단점 찾아내고, 사용자 관점에서도 비교 평가해서 내가 이렇게 장표를 쭉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 이 프로덕트에서 지금 없는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고객들이 VOC를 봤더니 다른 회사에서는 저 기능이 있는데 왜 너네는 없냐, 이런 식의 VOC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도메인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아둔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로드맵을 한번 짜봅니다. 회사에서 짜놓은 로드맵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것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보다 낮은 것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로드맵을 한번 짜봐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하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붙여서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건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으로도 로드맵을 써보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로드맵을 써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런 방식으로도 로드맵을 쓸 수 있습니다. 로드맵을 쓰는 방식은 꼭 기간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반적인 제품의 큰 그림을 그려본다 라는 생각으로 써보시면은 도메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도메인 기본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서 뭘 했냐면은 질문들이 생겨요. 다양한 궁금점들이 생기거든요. 궁금점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몰랐을 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A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는 대문자 없고 소문자 A만 있어. 그러면은 왜 A만 있지? 이런 궁금증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그리고 답변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VOC나 이슈 내가 그냥 한번 그 회사에 있는 문서들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제가 궁금한 게요. VOC나 이슈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왜 가장 많이 접수될까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요? 없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VOC들 말고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VOC들도 있는데 어떤 VOC는 중요하고 어떤 VOC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점을 해내는 방식의 질문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VOC만 보고는 우리가 프로덕트를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이해할 수 있는 문서, 그다음에 이슈를 분석한 자료, 통계, 그리고 우리 제품의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상으로는 문서를 정리하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정리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문서 정리를 한번 하세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흩어져 있고 아주 문서를 잘했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문서 자료를 정리해서 나만의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토탈 다큐멘트를 만들려면은 이 자료들을 어디서 내가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컴플루언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노션을 쓰는 회사 구글 드라이브에 있나요? 컴플루언스에 있나요? 아니면 노션 어디에서 이 문서들을 할 수 있죠? 지라에 해당 이슈들의 기획서들이 있나요? 기획서가 어디 있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의사결정한 내용들이 어디 있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면 안 갖다 줍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일을 하려고 할 때 자료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를 파악을 했으면은 회사가 프로덕트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회사가 세상의 어떤 문제 중에 일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는 매출 무조건 많이, 비용은 얼마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매출은 이 정도면 되는데 비용을 좀 줄이고 싶어 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방향성이 그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모든 회사가 매출 증대만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기획자, 우리의 업무가 대부분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영성을 하려면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 제품이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 회계세무 도메인에 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왜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오래 있었거든요. 4년 7개월 정도. 그때 이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래서 못했어요 라고 하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되게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 아니 해결된 문제인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저는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마음도 상하고 슬프고 히스토리가 이렇게 막 다 떠오른단 말이죠. 이거 기분 상하지 않게 질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생각한 이상적인 상태, 그리고 성공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질문을
끌어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데이터 도메인 있는 거 당연히 그래서 저는 B2B 사스에서 주로 보는 데이터만 딱 가지고 물류에서 가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류에 갔더니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 봤더니 시간 단위별 물량 처리 데이터, 프로세스별 처리 시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작업인원을 얼마나 투입해야지만 이 물건을 쳐낼 수 있느냐,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물건을 내보낼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못 보내게 되느냐, 이로 인해서 매출의 손실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보더라고요. 앞에서 봤던 B2B 사스, 주요 사용 기능, 고객 전환 지점, 이탈 지점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생산에 관련된 업무 시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도메인 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지표가 모든 회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팀 사이에 통역사 역할을 해야 돼요. 통역가가 돼야 돼요. 저는 주로 어려운 도메인에 많이 있었다고 많았는데 막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인건비 세금 신고서인데 이런 것처럼 어려운 단어를 개발자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거는 쉽게 한 방에 이해할 수 있게 토스 같은 경우 이 토스증권 이제 캡처 이미지인데 토스도 매수 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판매하기 구매하기 이렇게 단어를 쓰죠. 대표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낸 사례여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도메인 언어를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팀이 이 사람이 우리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라고 신뢰를 가지게 되고 도메인 전문가 또한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제대로 이해하겠구나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게 되고 비즈니스 임팩트에 집중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C2B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B2B는 이해관계자가 정말 진짜 고객이 누군지 봐야 돼요. 실사용자가 누군지, 구매 결정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업 관계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류 도메인의 이해관계자는 물류센터 센터장, 각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그 공정받아 있는 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팀장 하위에 베테랑 작업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략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팀이 따로 있고 경영진 따로 있고 같은 경우 MD 조직 크기가 따로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잘 배송시키기 위한 엄청나게 다양한 서로 다른 충돌되는 그런 내용들을 막 요구사항을 막 쏟아내요. 이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B2B 사이드에서의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 사장님 또는 대표님, 인사팀 또는 경영지원팀, 그리고 실제 실무 관리자 또는 매장 직원, 매장 관리자, 관리자, 그리고 실제 어플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직원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구매 결정자팀, 경영지원팀, 인사팀 이렇게 될 거예요. 인사 툴은.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대표님께 보고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한 사람은 관리자예요. 그리고 관리자는 위에 사람한테 보고도 하고 아래 사람 관리하는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사팀한테 아니 뭐 이런 툴을 가져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툴 가져와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직접 해결하는 거를 병행을 합니다. 도메인 지식 습득하면서 과제부터 해결을 해요. 저는 뭐냐면 저는 피킹이라는 도메인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은 VOC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어서 뻗지 않고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처리를 하려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회사에 빅쿼리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여기서 보세요라고 대시보드 만들어서 던지면은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쉽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고 빅쿼리라는 걸 활용을 해서
해결했어요. 빅쿼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자면 SQL 다들 아시죠? 그 쿼리를 사용해서 DB에 있는 데이터가 빅쿼리의 회사 정책상으로 적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DB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SQL 쿼리로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구글 시트로 연동하거나 스튜디오로 연동하거나 다양한 서비스에 연동을 해서 대시보드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런 작은 요런 것들을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주 손쉽게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되게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은 도메인 지식이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과제. 아까 추출해주세요. 이건 정말 작은 과제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면은 도메인 지식이 부족해도 시작이 가능하고 대신에 빠르게 파악해요. 정말 뭘 원하는지. 그리고 현업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의 부담이 적습니다. 데이터 잘못 추출하면 잘못 추출했어요 라고 누군가 쉽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어도 잠깐만요 바로 바꿔드리고 바로 쉽게 수정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임팩트가 적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제도 해결하고 내가 도메인 지식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고 도메인 지식도 점점 올라가면서 대화 능력도 향상이 되니까 점점 이제 내가 더 이 조화처럼 그래서 자신감을 획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획득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어떡하지? 물론 이직할 때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들어가지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 전혀 모르니까 자신감이 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자신감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세부하게 업무 상세 프로세스, 개발팀이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기획 문서를 받고 디자이너 아니면 QA팀, 그 다음에 현업과 의사소통, CS팀, 비즈니스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우선순위 1, 2, 3, 4순위를 적어놨는데 이게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과제들인지 이슈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시급한 과제야.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근데 해결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면서 시급한 과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과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좋은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치며라고 해요. 새로운 도메인 적응 6가지 전략. 구체적인 분석, 질문, 데이터 분석, 언어 번역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작은 과제부터 해결하는 거. 이게 6가지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역할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무작정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되게 체계적으로 이 도메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됐고 시장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직접적인 경험을 균형 있게 적응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도메인 지식을 쌓으시고 이걸 그리고 작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 가시면은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수단이 되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문제, 제품의 문제, 고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이 바뀌어도 PM의 본질은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도메인에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새로운 도메인에도 이런 방식으로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나요? 네, 종료되었습니다. 제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